숫자찌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번에 이어서 책 소개를 계속 이어가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이야기. 이 책은 처음북스에서 나왔고요. 페이지 수가 260페이지예요. 이렇게 얇아요. 이미 무슨 책을 할지 정하고 왔구나. 어쩐지 나를 지난번에 그렇게 까더라. 얇아서 읽기가 되게 좋아요. 아니 이거 비교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비교. 어쩐지 우리가 왜 저번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읽은 거야? 사실 이 책으로 이제 내일 저희 회사 독토를 해요. 독토하는데 독서 토론. 네, 독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이거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2시간 만에. 되게 내용 자체는 간단하고 그 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책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저자가 하겠습니다. 일본 분. 저자는 일본 분인데 그 쇼기라고 아시나요? 쇼기? 쇼기? 쇼기. 이게 일본 장기예요. 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장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달라요. 근데 장기 룰을 몰라도 이 책 읽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 저자가 한 일은 쇼기의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그 딥마인드가 그 알파고를 만들어가지고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 바둑계에서 한 일을 일본 쇼기에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저자가 개발자예요. 인공지능 개발자고 자기가 쇼기를 개발하면서 느꼈던 이야기가 한 5분의 4 정도의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쇼기에 대해서 이제 쇼기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일본의 프로들을 다 꺾었어요. 이제 너무 강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내가 이만큼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까 그 바둑 인공지능 개발해 볼까 하는데 갑자기 이세돌하고 그 알파고가 대결을 딱 하면서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그 내용을 쭉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그 인공지능 개발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쇼기라는 일본 장기에 대한 뭐 막 룰이나 이런 거 지식은 전혀 없어도 돼요. 그래요? 저도 뭐 전혀 모르는데 그냥 읽었고요. 그냥 개발 이야기예요. 아마. 네, 개발 이야기인데 이제 에피소드 중심일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인공지능을 개발해 명인에 이르기까지 일본 장기 이 사람이 근데 아마 5단이에요 쇼기에. 근데 이제 프로 대국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아마 5단이라 하더라도 바둑이 아마 5단이라도 프로 1단보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이 사람 아마 5단. 여기 책 속에는 5급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5단이에요. 5단. 5단? 5급이 이제 5단 비슷한 것 같은데 네. 5급이 맞네요. 예. 5급이고 프로가 다니고 아마가 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네. 어쨌든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잘하시는 것 같아.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장기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장기 프로그램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장기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는데 그 실력이란 게 너무 약해가지고 인간하고 상대가 안 됐다는 근데 거야. 그냥 AI 최근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그냥 개발 소감 정도면 별로 안 흥미로울 것 같은데.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흥미로운 부분이 뭐예요? 소개를 좀 드릴게요 먼저. 책 소개 전체를 좀 막하더라고. 잘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나갔다고. 페돌린 칼을 가는 것만 그냥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네. 난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기 그 쇼기를 그 프로그램 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실제 쇼기를 두는 사람 대결하면 되게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자기랑 두는데도 너무 형편없이 그 소프트웨어가 두니까 정말 그토록 격렬히 이기고 싶지 않았던 적은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잘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하수 중에 하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짰고 이 와중에 결국 이제 승률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가장 이게 서문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뭐래요? 그러니까 혼환자를 성장시켜온 최근 10년은 나에게 커다란 놀라움과 기쁨의 시간이었다. 그 경험 속에서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성이란 등의 화두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우리는 매일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를 자신의 지능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지능이라는 것 그 자체를 얼마나 생각해 봤을까? 인간의 바둑과 쇼기 실력은 어떻게 향상되는 걸까? 애초에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은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신기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는 평상시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매일같이 인공지능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지능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결과를 그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마도 인공지능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심화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이 냈다고 책을 하고요. 읽으면 지능이 독자에게 어떤 도움이 뭔지는 될까요? 언제 나와요? 그래서 질문 각자 하고 답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게 여기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주주서한 만큼 어려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그 인공지능의 겨울이란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를 해도 투자가 안 되고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사람의 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모방할까를 포커스가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를테면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온 게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기보다는 어떤 과제가 있고 사람이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블랙박스로 놔두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그 인공지능 개발업계에서 그 생각이 바뀌면서부터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의 뇌의 구조의 뭐 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해서 그걸 모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러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은 어떤 타겟인가요? 내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 어떤 점이 좋나요?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계학습, 딥러닝, 강화학습 이 크게 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읽으시면 현재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제 이를테면 AI 입문서 정도. 이를테면 장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쇼기 같은 경우는 말의 중요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은 되게 중요하죠.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졸은 그보다 덜 중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이게 이동할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한 내가 가능한 수를 탐색을 하고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탐색을 하고 각각의 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식으로. 탐색과 평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인간이 사고를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떤 수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평가하게끔 그걸 하는데 근데 바둑은 되게 힘들다는 거야. 바둑은 뭐가 중요한지가 그 말이 결정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따로 있지 설명이 않고 너무 길어요. 뭐 쇼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쇼기는 있어요. 그냥 우리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룰이 거의 비슷해요. 네, 장기에 영향을 받는 일본식 장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탐색과 평가를 하는데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수를 탐색을 하고 그 각각을 평가를 할 때서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점수화를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조리 죽고 이쪽으로 하면 뭐 더 높은 말이 죽는다면 보상과 확률을 계산해서 뭐 더 한다는 얘기인가? 높은 말이 죽는 거는 데미지가 크니까 점수가 이쪽이 더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바둑의 경우에는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좀 듣기로 이야기로는 네, 그래서 바둑은 거기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몬테카를로 방식이. 그래서 그 몬테카를로 방식이 뭔지를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그 기술적인 게 나왔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듣기로 이야기로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가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주요 이슈가 뭔지를 이게 쭉쭉 개발해서 맞아요. 이제 나온 걸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네. 그 여기에서 아까 근데 제가 계속 궁금한 게 아까 유경님이 질문하셨던 그래서 지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못 밝힌 거죠. 그 블랙박스로 놔둔 상태고 그거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사람이 결정하는 그러니까 지능으로서 한 일들 예를 들어 바둑, 쇼기 뭐 이런 결과물들을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인공지능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걷는 것도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 근데 우리가 뇌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그 과정은 탐색과 평가라는 두 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밥을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를 결정할 때는 저 끊어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유경님 하실 말씀. 이게 저자의 설명이에요. 네. 왜냐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스터디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솔직히 보어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거를 왜 독자들이 읽어야 되지가? 근데 예. 그건 아니 근데 저 전혀 모르는 사람 저 같으면 네.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읽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유경님이 보링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다 아는 워낙 거라서? 지난 1년 동안 주 이슈가 돼서 여기에 관련된 연구 조사를 되게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래 그 저기 다 아는 딥러닝 얘기. 얘기고 기계적 학습 얘기하는 거네라고 지금 인정하니까 보링하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 기계적 학습이나 요거 얘기를 모르던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보기엔 쓴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AI 맞아요. 입문서 인정. 예, 예. 근데 AI 입문서 중에서도 어떤 점이 더 섹시하다거나 이래서 비교적 꼭 이거를 다른 AI 입문서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을 왜 아, 소개해요? 다른 인문서는 저 읽어본 게 솔직하게 읽어본 게 없고 개발자가 썼고 개발자가 되게 쉽게 썼어요. 그래서 그게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이게 음. 책에서 인공지능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니까 제일 많이 지금 팔린 게 로봇의 부상. 아 로봇의 부상은 우리 이거 했잖아요. 네. 이거 아, 듣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별거 내가 없었잖아. 관련 순서대로 얘기를 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가는데 이래요. 말하는 것이니까. 예. 네. 그래서 그다음에 재밌는 게 세 번째 많이 팔린 책이 브리테니커 만화 백과 인공지능 만화책. 만화책. 아, 역시 그러니까 만화책. 뭐냐면 역시 개발자가 쓴 책이 아니네 둘 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 차이를 봤을 때 자기가 개발했던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슈를 설명하는 그거랑 외부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좀 약간 사전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 차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들어갔냐 아니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서사 같이 인공지능이니까 뭐 알파고처럼 뭔가 명칭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맨 처음에 여기 책 줄거리를 보니까 자기랑 먼저 둘 때 자기가 말을 8개나 빼고 둬도 이길 정도의 하수였던 거예요. 하수 중에 하수. 근데 그게 끝에는 일본 최고의 명인이랑 뒀을 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종의 서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뭐 알파고랑 뭐 얘 베타고라고 하면 그 베타고가 굉장히 태어나서 되게 실력도 없고 유약했다가 근데 그게 걔가 이제 점점 일종의 성장해 나가는 성장 스토리. 비서를 보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뭐 강화 학습이 됐건 머신러닝이 됐건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이 뭐 베타고의 인공지능의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결국은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까지 초월하게 되더라. 아 저도 이 책에서 그 읽었던 뭐 재밌는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사람이 만든 건 포난자예요. 이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포난자인데 베타고 아니고. 네, 뭐 하여튼 비슷한 거지. 근데 우리가 알파고에서도 그때 대국을 보면서 느꼈었잖아요. 와, 저 수를 둘 때 되게 뭔가 알파고가 고민하는 듯한 느낌? 그래도 막 그 프로 기사들도 딱 이 수는 무슨 수일까라는 그 의미를 두고 근데 여기 자세하게 그 수마다 또 설명돼 있긴 한데 근데 이 사람도 포난자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 매겨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쭉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딥러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수를 둘 때 뭔가 이렇게 프로 대국 기사들이 이게 분명히 인공지능인데 얘가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이쯤에선 얘가 초조한 것 같다라는 식의 뭐 표현을 한다든지 그 수 하나에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사람 자체가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기 이입을 하는 동물이라는 감정을 거 아니야? 갖고 있긴 한데 그 애초에 초보 인공지능일 때랑 달리 이게 고수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낀다는 그 표현을 하고 근데 개발자도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재밌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딥러닝은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알파고가 뜬 이후에 자기도 이제 자기 프로그램에다 딥러닝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거 인공 신경망에 모식도 해가지고 레이어가 너무 얕으면 학습이 잘 안 늘어나고 예전에는 이제 레이어가 깊으면은 학습 불가능하다라고 나왔다가 뭐 최근에 뭐 딥러닝의 논문들 계속 새로 나오면서 레이어가 많아도 학습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요. 하면서 파워업이 됐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뭐 드롭아웃이라는 흑마술을 쓰는데 뭐 흑마술이라고 이 사람 설명하더라고요. 흑마술을 쓰는데 그러니까 너무 파워가 강해서 학습을 쭉 그 기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그걸 통째로 다 외워버린대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수에서 벗어나는 수가 나오면 인공지능이 문제를 못 푸니까 일부러 중간중간에 기억을 소거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얘가 그거를 커버를 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유경님 딥러닝이 뭐예요? 아니 지금은 책 소개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궁금해서 좀 짚고 넘어요. 딥러닝이 뭐예요? 거기 설명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딥 뉴럴 네트워크를 보통 딥
그걸 이용한 방식의 머신러닝을 딥러닝이라고 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딥러닝 근데 이거 책 설명으로 넘어가는 거 어, 아니고? 뭔가 지금 70년 이상 됐어요. 역사가 70년 이상 됐고 뉴럴 네트워크란 건데 이제 사람의 어떤 인공 신경망을 모사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초창기는 문제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몇 번의 어떤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서 이 레이어층을 복이 많아지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습이 되게끔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맞는지 그냥 해주세요. 그 제가 이해하는 딥러닝 개념은 고양이 사진을 1000개를 놓고 개 사진을 1000개를 놓고 이 두 개를 1000개를 일일이 이건 고양이 얘는 개라고 인식을 하나하나 입력을 시켜주면 나중에 고양이 패턴화된 거가 딱 들어왔을 때 얘는 고양이 개가 들어왔으면 얘는 개.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처음에 컴퓨터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쌓이면 그 다음에 얘가 발전해서 이 두 개를 구분하게 되는 이게 딥러닝 베이지 그러니까 딥러닝 개념인 기술을 거죠. 이용해서 그 인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어. AI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발전하고 동시에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근데 AI라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알고리즘 베이스로 하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우리들이 아는 뭐 디시전 트리라고 뭐 결정하고 이런 것도 다 AI 영역인데 그 중에서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 때 방금 펜돌림이 한 게 정확한 머신러닝의 정의예요.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를 토대로 배운 거를 토대로 기계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온 문제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사람의 뉴런을 흉내낸 기술이 있어요. 그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쓴 기술을 보통 딥러닝이라고 해요. 이 책 소개하다가 책 안에 네. 있는 내용 전체를 예, 지금 뭔가 근데 저는 저 책이 이제 전 되게 읽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많은 화두들이 빅데이터 아니면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인데 이제 가령 그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흑마술처럼 장막 뒤에서 나는 모르지만 샤라락 하고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 근간을 이루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보통은 관심이 없고 나는 편리하게 막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뒤에 무언가 일어나는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저 책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계가 있고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고 어떠한 접근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초보자한테 소개해주는 정도? 네. 그 정도 그리고 하나만 더 되게 재밌었던 거 아까 지능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에 제가 이제 답이 나온 탐색과 평가라고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탐색과 화면에 평가. 보여줘. 이렇게 책을 보시면 아마 다 아실 수 있을 텐데 몇 페이지예요? 책을 사라는 거지. 163페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어떤 대안을 갖다가 탐색을 하고 탐색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평가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뭐 알파고든 뭐 포난자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딥러닝이 쓰이고 강화학습이 쓰이고 이제 했던 건데 제가 정말 재밌었던 부분은 지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성. 지능과 지성이 다르다고 저자는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지성. 지성하고 지성은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해요. 저자가 말한 지성은 뭐냐면 그 사람만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난자에서는 그 상대를 이겨라 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서 이겨라가 이제 목표인데 그 목표는 사람이 설정해 줬잖아요. 근데 의지를 가진.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 좋다 이건데 근데 개별의 수술을 하나하나씩 둘 때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간 목표를 정해. 내가 일단은 이기기 위해서 이 영역에서 얘 뭐뭐뭐뭐를 없애야지라고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데 인공지능은 아직 그건 못 한다는 거예요. 개별 수에서의 이 수를 두면 왠지 이길 것 같다는 거를 딥러닝으로 여러 수를 케이스를 한 다음에 가장 그 탐색을 하면서 승률이 높을 것 같은 수를 주는데 사람은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목표까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스스로 하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게 개별적인 그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요. 딥러닝으로 막 곳곳에서 인공지능이 각각의 분야를 막 잘하게 돼. 그러면 그 지능을 연결하는 메타적인 걸 만들어내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약간 꿈 같은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특이점 같은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과에 들어가면
그 제일 처음에 전공 과목이나 이런 거 배우기 전에 배우는 과목이 보통 전산학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축학과도 건축학개론이 있듯이 예, 전산학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공지능학 개론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전산학 개론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예, 뭐 버클리에서 쓰는 거, 스탠포드에서 쓰는 거, 뭐 스카이에서 쓰는 거 다 교과서가? 다르잖아요. 그래 다르잖아요. 교과서가 그 중에서 어떤 서사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개발자 친화적으로 느낌으로 썼던 인공지능학 개론이라는 점에서는 재밌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책을 내셨는데 2007년 3월에 냈는데 왜 이게 아 그리고 또 하나만 또 재밌는 얘기를 좀 공격하려까지 바로 딱 돌리는 거지. 아니 까먹을까봐. 어떤 책이? 아니 저기 인공지능 개발 이야기가 아니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각종 뭐 댓글을 달거나 뭐 하여튼 다 이게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데 뭐. 그런 적이 있대요. 그 구글에서 뭐 자동 이미지 태그 기능 중에 어떤 흑인이 딱 있었는데 그걸 고릴라라고 태그를 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은 어쨌든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사람이 댓글 달았던 거를 쭉 받아다가 얘는 학습을 했던 거야. 학습을 해서 그 순간에 그 가장 그럴싸한 대답을 한 게 그렇게 나온 거니까. 나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자 의견을 좀 따라가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가의 이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이 사람으로부터 그런 걸 배워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주는 인간의 뭔가 그 철학의 문제가 있기 가장 때문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얘네는 푸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사람이 안 되면 나중에 인공지능이 나쁜 짓을 할 거라는 거. 아 그게 실제로 그 MS였나요? 그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소셜 미디어나 걔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르친 거가 나쁜 말들을 많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걔가 16살, 그러니까 10대 여자아이 페르소나였는데 거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네, 그래서 서비스 런칭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접혔어요. 테이였나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고릴라 사례는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실수. 학습을 한 게 고릴라 사진도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봤을 때는 가치 구분할 수가 판단이 없는 거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사실 치와와 그림 있잖아요. 치와와 그림하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가 머핀 그림이에요. 머핀에 그 건포도 들어있잖아요. 황토색에 까만 점 3개잖아요. 그러니까 머핀하고 치와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저자가 말하는 이미지 인식 능력의 그 지금 상황이 그 저도 이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대요. 최근에. 그 퍼포먼스가 이제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아무리 장애물이 다 식별해는 사람도 구별하지 못하는 걸 식별해낸다고 그러더라고 이미지 인식. 지금 그 아까 이제 했지만 알파고도 이제는 만들어진 기보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지도 학습 레벨을 넘어서서 강화학습 스스로. 룰만 강화학습은 처음 버전도 했고요. 예. 룰만 입력한 상태에서 스스로를 공부하는 비지도 학습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라는 걸 아예 떼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알파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미 그리고 고에만 영역에도 해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의 인공지능에서 그게 발전이 돼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나게 되면 다른 부분 학습도 더 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그게 식으로. 무서운 게 이세돌하고 싸웠던 알파고 버전이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커제랑 싸웠던 버전이 그 바둑에서 룰만 가르쳐가지고 공부를 했던 버전이 커제랑 싸웠던 버전인데 얘랑 이세돌이 싸웠던 버전이랑 하면 상대가 안 돼요. 이제는 이제 거의 신의 경지로 갔구나. 고라는 영역 안에서 커제랑 싸웠던 버전은 룰만 기보를 전혀 한 게 아니고 룰만 세팅해서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큰 애가 커제랑 싸운 애예요. 그거는 알파고랑 싸운 버전하고 상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고라는 영역을 떼버리고 알파라고 하는 기억이 진짜 안 나는데 알파라고 나온 건 그냥 커먼 룰을 입력하는 거예요. 커먼 룰에다가 바둑의 룰을 입력을 해서 만든 애는 아까 만든 커제랑 싸운 애랑 싸우면 승률이 한 80%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즘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어쨌든 뭐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되게 짧고 되게 읽기 쉽고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거의 뭐 문외한이었는데 읽고 되게 관심을 더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책인데 왜 많이 안 팔렸을까?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았어요? 2017년도 3월에 나왔는데. 아니 2018년 3월인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 같아. 아. 이번에 나온 거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한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개발자 진영에겐 과연 좋은 책인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개발자들은 뭐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아니, 있겠는데.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AI는. 그 와중에 텍수님은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책 보고 있어. 아니 인공지능 별로 관심이 없는 관심이 거지? 없어 인공지능. 관심이 아니, 없어. 근데 이제 제가 그 이 책 저자를 찾아보니까 히어로즈라는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히어로즈에 관련된 내용이 루터스라는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게 쇼이라는 장기를 두는 이 방법을 가지고 파이낸셜 마켓에서 투자의 영역으로 옮겨서 하고 적용하고 아 그 있다. 알고리즘을 네.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 그쪽으로 적용하겠구나.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러면 제가 관심이 생기죠. 관심 생기죠. 근데 올해 핫트렌드 20개 그 조사한 거 2018년 핫트렌드 20개 준비해서 1, 2, 3등이 전부 인텔리전스예요. 그래 보자 한 2시간이면 본대잖아. 자 이제 저의 책을 네. 네, 텍수님의 책 소개를 듣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짧게 저희가 짧게 안 해도 돼. 제 책 이름은 하버드에서 배우는 영업 혁신이라는 책이고요. 그 프랭크 세스페데스라는 이것도 뭐 사실 개 싸움판에서 그거랑 똑같은 이분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이고요. 자기가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컨설팅도 한 10년 정도 하시다 보니 이 전략과 실행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걸 느끼고 실제로 어떻게 영업 쪽에서 그 뒷받침이 돼야 전략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실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제로 베팅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허벌라이프와 PE와의 공매도 싸움이에요. 허벌라이프라고 하면 저희 이제 다단계 아 우리가 돈을 잃은. 말씀하세요. 저희 다단계 회사인데 그 영업 조직 그러니까 그게 허벌라이프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매년 거의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CEO는 2010년에 보니까 연봉을 1,000억을 받았더라고요. 연봉을.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선정이 돼 있고 허벌라이프가 근데 알고 보면 단순히 그냥 영업 조직이거든요. 허벌라이프라는 회사는. 그래서 이게 자꾸 제가 컨설팅하면서 느낀 건데 빅데이터, AI 뭐 신기술 뭐 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꽤 많고 향후에도 그런 회사들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 AI 뭐 이렇게 계속 한다는데 그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일단 들었었고요. 그게 과거에 언제 들었었냐면은 제가 상조회사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상조회사는 진짜 돈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근데 그거 하시던 분들이 창업주들이 뭐 하시냐면 분들이냐면은 지하철 안에 들어와서 뭐죠? 물건 파시던 분들 창업주가 그런 자기 영업 조직 가지고 상조회사를 창업한 거예요. 그리고 집 돌아다니면서 그 교과서 그 전집 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영업 조직 가지고 상조회사를 창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영업 그러니까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업 조직이 되게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뭔가 전략이 영업단에서 온라인 되려면 영업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설명이 좋은데? 그래서 이 영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에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 책들을 제가 사실 여러 개를 본 거 아니에요. 다른 책 한 세 권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고 이 책은 저한테 초점이 맞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컨설턴트 출신이 전략 관점에서 영업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서 타겟 고객은 전략 부서에 있는 영업 관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잘 없어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보상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조직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책에서 제일 새로운 느낌을 받은 포인트가 뭐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영업과 전략은 다르다라고 나왔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영업은 회사의 시간이 아니라 시장의 시간에 따라 돌아간다. 그래서 영업과 회사의 시간을 맞추는 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영업사원들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전략을 세우는 데는 3, 4개월이 걸리는 동안 시장은 그동안 3, 4개월 동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략가이들은 자꾸 자기네들 프로세스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나면 영업은 늦는다는 거죠. 영업사원들한테 3, 4개월 전 거를 지금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업과 전략과 톤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톤을 얘기. 어떻게 맞춰야 된대요? 그 톤을 이 사람은 프로세스랑 시스템과 교육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많이 와닿지 않아요. 되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얘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응. 전략 가이들이 있고 영업 가이들이 예,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 완전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략 가이가 바라보는 영업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전략 가이가 이분이 영업 전문가는 아니죠. 사실. 많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의 영업 사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막 나와요. 그 영업 사원들은 정말 싫어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존에 근데 영업에 관련된 연구는 어떤 사람을 뽑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지 영업이 잘 되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겠대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1920년대 미국에서는 코가 높은 사람이 영업을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기 뭐냐면 복제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스타 영업사원이 자기랑 되게 닮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가진 똑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 보니 회사의 퍼포먼스가 낮아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개인의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가져가고 프로세스 조직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 반 정도 나와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문제 제기도 좋고 중간에 논리도 좋은데 뭔가 해결책이 마음에 해결책이 마음에 안 그럴 들어. 수밖에 없는 게 해결책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그 교수들이 쓴 전략 얘기를 해도 허공에 붕 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네. 교수들이 쓴 영업 영업 얘기잖아. 얘기. 근데 본인이 사업도 하셨었다면서요. 본인이 예, 사업도 여기 하셨는데 사업체를 직접 운영했고 네. 여러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임원 번역은 어때, 번역? 활동을 이 사업자는 번역- 컨설팅사 아니야? 번역은 그러니까. 괜찮아요. 번역 괜찮아? 번역 나쁘다고 근데 컨설팅 댓글들이 많은데. 파트너들도 영업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근데 나는 약간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O2O 사업 저기 인터넷 비즈니스로 시작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망하는데 그 오프라인 영업점이나 이 MD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시작한 O2O는 다들 성공을 하거든. 예를 오트가 들면? 뭐예요? 오트가? O2O 오프라인 투 O2O. 온라인. 아니 예를 들면 나는 어디?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방, 직방, 배달의 민족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거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택수님이 그 제기한 문제의식에 너무나 공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이 읽고 싶고 저도 좋은 책이 공감. 있으면 네. 좋겠는데 문제는 100% 만족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이 원래 원제가 뭐냐면은 이게 얼라이닝 스트래티지 앤 세일즈니까 아. 전략과 매출을 연결시키는 방법론을 교수가 쓴 건데 전략과 우리나라 이 영업을, 출판사에서 이 책을 영업 혁신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저도 예, 제목에 속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진짜 추천하는 거 맞아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아니 근데 응. 여태까지 나온 책 제- 4권 제목이 중에 좀 그렇다, 제목이. 토론으로 보면 응. 저 책이 제일 토론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토론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사실 영업에 뭔가 포커스가 돼 있는 거는 사실 아니라서 토론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조직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은 꽤 나와 있어요. 아니 세일즈 중요한 건 뭐 다들 인식을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그룹폰 같은 경우에도 O2O 같지만 실제로 영업 그러니까 망한 사람이긴 하지만 영업 사원이 7,500명이고 아마존의 인력도 50% 이상이 영업 사원이다. 대부분은 영업이 회사의 퍼포먼스를 결정하고 영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책 추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 기획부 에서는 이 책이 추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 사원한테 추천한 책은 아닌 것 그런 같아요. 책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성과 보상 체계를 영업 사원한테 휘둘리면 안 되고 응.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는 영업을 거죠. 관리할 관리 사람들이 측면에서 영업 이제- 사원도 뭐 읽으면 좋겠죠. 뭐. 아니 영업 사원이랑은 별로 관련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포인트로 관리받겠구나. 아까 이런 그 거지 뭐. 전략을 일반 사원이 알아야 되는 거 똑같은 그렇죠. 거지 뭐. 아까랑 스탠스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좀 당황스러웠네. 이런 위에 부분도 다 왜냐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이제 주장하시는 와이프가 영업 관련된 일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아 그럼요. 그리고 조금 재밌 아니 예. 개발자들도 자기들 어떻게 관리하라는 책 별로 좋게 좋아하지 않아. 누가 그래서 자기들 관리하는 책 좋아하겠어. 이게 사실 뭐 베스트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읽어보면 좋은 책.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PE들이랑 또 일을 많이 하잖아요. PE들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돈이 들어올지 현금 흐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금 흐름 관리를 결국 실현시킬 수 있는 건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전략과 그 영업을 얼라이닝하는 것에 관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알겠네. 근데 아까 그 문제 제기는 정말 나도 와닿는 게 그러니까. 전략 3개월 세우는 동안 시장이 변하는데 네. 그걸 맞아요. 맞추라고 하지 마라. 응. 그건 정말 현장에서 다들 그렇죠. 느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그런 청북시에서 문제들이 기획을 있는데. 해서 좀 내세요. 영업 혁신에 관련된 이런 책을. 책은 잘 안 팔려. 판매 주소 봐봐. 이 책도 거의 안 팔렸어요. 안 보면 팔려. 안 근데 안 팔리더라고. 팔리는 책을 또 어떻게 아니, 여기 근데 찾아보셨네. 마케팅, 세일즈에 대한 책 안 팔려. 네, 택순이 얘기한 그 사람들 게 이런 책 문제 별로 안 좋게 제기라든가 생각하고.
그걸 풀어나가는 사례라든가 이거 거의 완벽했는데 네. 어떻게 실행할 거에서 완전히 오 그러니까 뒤에가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추천할 때 한 반 정도 읽었을 텐데 너무 재밌어 이러다가 그죠.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 어쨌든. 중요한 점 다 인식 그 다음에 그 사례도 되게 재밌었고 상조 회사들 어떻게 네. 만들어졌는지 네. 다 좋았는데 어떻게 실행하느냐 뭐 조직으로 아니 상조회사 얘기는 이 책에 나온 얘기 아니고. 아니, 상조회사는 날 컨설팅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설명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영업과 전략의 온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업 네. 엄청 중요하죠. 아니, 세일즈 진짜 근데 중요해요. 이게 그 제목이 책 제목이 영업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업 사원이 읽을 것처럼 제목은 돼 있어요. 네이밍이. 출판사의 이제 그 마케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을 약간 엉뚱하게 지긴 해. 근데 실제는 영업 사원보다는 전략 가이드를 봐야 되는 책입니다. 원래 혁신은 전략 조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죠. 근데 세일즈는 정말 어떻게도 중요하다는 걸 정말 깊이 공감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네. 영업 말고 뭐 사람 머리 손발 안 중요한 게 어딨어. 다 중요하지. 영업 재무 아니 이게 이게 다 개발 중요하지. 조직들로서는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건 할 수 있는데 안 팔리면 괜히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최근 뭐 하여튼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 4권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기호 4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돌아볼까요? 뭐 정해진 거 아니야? 아니 아무튼 그렇진 않아요. 답을 아니, 정해놓고 온 거 아니 아니야? 오늘 투표로 결정하기로 그랬나? 투표로. 오케이. 그렇다면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자. 네. 아니 근데 저는 책이 중복되지는 않고 그 제가 했던 책이나 뭐 다 지금 개별적인 내용들이라서 이게 중복하면은 뭐 비교가 될 텐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권마다 다 분야가 다 별도로 되어 일단 있는. 제일 짧은 건 인공지능 개발 이야기고 그 다음 짧은 게 영업혁신. 짧은 거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주민을 문제라고. 하고 싶어 여기를 주민을 블루오션 이렇게. 시프트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제일 긴 책이 흉기. 워렌 버핏. 자 한번 흉기. 뭉쳐봅시다. 뭉쳐봅시다. 자. 저건 흉기에 가깝네. 이거 이거 한번 비춰봐 우리 줘봐. 현실적인 이슈야. 이게 한번 읽기 얼마 어려운데. 자, 4권 이렇습니다. 사람을 때리기에 더 적합하다. 워렌 버핏은. 자, 투표를 뭐 투표를 어떻게 투표로 할까?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멘트를 한 마디씩 좀 들어보자. 그래요. 네. 그래 재밌다. 자, 성원님부터. 저는 요즘에 막 이자율이 막 격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막 무역 전쟁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런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요? 펜도리님. 저는 뭐 솔직히 저는 이제 다 읽어서 하든 안 하든 크게 상관없고요. 근데 그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이른바 신규 사업팀, 신사업 전략 조직 등등에 막 갑자기 발령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팀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다 보시면 뭐 현실적으로 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경제 경영서 그 저번에 이제 개싸움판에서 고양이가 돼서 막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별로 신선하게. 좀 신선하게 항상 보면 새로운 걸 해야지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내 책을 까고 있어. 인공지능 재밌잖아. 요즘에 하시잖아. 올해 핫트렌드 내가 아까 했지만 20개 중에 상위 3개가 다 인터넷. 나저 책에 내가 가장 느끼는 그러니까 매력 조금이라도 알아야 돼. 2시간이면 읽는다. 그렇지. 짧다. 자, 제 책은 인공지능과 상관없이 인공지능 나 그런 거 모르겠다. 그냥 영업 이빨에 때려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방법도 있다. 나는 뭐 로켓은 아니지만 지하철은 될 수 있다. 이런 비즈니스를 짜는 전략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 1대1로 붙여서 결승 간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겠네. 뭐 괜찮죠. 그렇게 해볼까요? 예. 토너먼트 식으로 저는 영업이랑 한번 붙어볼게요. 영업이랑 한번 붙어서 제가 저희가 그럼 너무 대결하죠. 이렇게 극명하잖아요. 왜 파트너 선정하는 중요한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죠 지금. 극과 극인데. 자, 일단 영업이랑 저 하버드에서 배우는 영업혁신 책이랑 블루오션 시프트 이 두 권을 가지고 먼저 하나를 탈락시키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파는 거 자체는 블루오션 시프트가 관심이 있었는데 세일즈 전략 자체나 여기 도입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표를 수행하세요. 어디? 애매하다 진짜. 한 명씩 표를 수행하세요. 유경님. 하나를 빼면 돼.
이 부분이 좀 우리 시청자들이 보링하다고 할 것 같아요. 좀 걱정되다.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바로 하세요. 편집하시면 하나씩. 되죠. 뭐. 음. 아, 편집 못합니다. 응? 예, 편집할 블루오션? 역량이 안 돼요. 블루오션? 블루오션은 선택 아니야 빼. 얘는 거수라죠 거수. 거수. 블루오션 손. 블루오션 손 블루오션 손 둘. 둘. 그다음에 영업혁신 손 셋. 그러면 어. 이게 아웃됐고 영업혁신 하나 올라가 결승 올라가 있어요. 자,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랑 제체 어디 갔어요? 제체 어디 갔어? 인공지능이랑 워렌 버핏 두 이두 개로. 개로. 자 인공지능 인공지능. 너무 두껍다. 인공지능 셋 저까지 포함 돼. 아, 너무 두껍다. 결정. 나는 나 아까 빠졌잖아. 그래, 결정. 나는 본인은 빠져야 돼. 그럼 둘 다 빠져야 되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거 커버되죠. 둘이 아 이렇게 잠깐 인공지능 방금 올라갔어요? 응. 네 올라갔어요. 이런 건 올라갔어요. 자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랑 영업혁신. 영업혁신 자 영업혁신 손 셋. 셋. 그다음에 인공지능. 손. 아, 치열한데? 치열한데? 가위바위보예요 그럼. 치열한데. 아 근데 네. 영, 자 다시 근데 한번 좀 더 얘기를 하면 좀 얘기해 아 봐. 영업신 나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솔직히 영업혁신은 사순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사실 이거는 얘기가 뻔해. 요번에 어. 뻔해요. 토론할 어. 게 그렇게 많지 그게 않아요. 갈라지는 이유를 알아야지. 왜냐면 여기는 AI 지겹거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아니 해보자. 근데 진짜 우리 진짜 초보들끼리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네. 이건. 그치. 우리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추자고. 아, 진짜. 저는 저도 뭐 이거는 사실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면은 토론할 때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그러면 같지 않아요. 인공지능으로 합시다. 인공지능 하고 예. 그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는 게 다음에 이제 토론할 책은 좀 본인이 정말 재밌게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엣지를 가지고 좀 추천 아니, 그게- 부탁드립니다. 와 책 그- 읽기도 힘든데. 이거 책 읽기도 진짜 어려운데. 재미있는 책을 갖고 오라고 와. 그리고 최근에 읽는 책이 저런 책이 아니래잖아. 그래. 아니 저번에 그거 되게 좋았단 말이야. 그 뭐지? 게임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그런 책을 해. 그 되게 엄청 재밌었잖아요. 그 엉뚱하게. 저희 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궁금해하길래 제가 그래서 검색해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 오픈 서버를 집에 차려주셔야지. 어. 요즘 그거 공짜로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정말 읽기 싫었는데 읽고 나선 되게 음. 기억에 남는 책이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 게스트분.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책 선정 관련해서 얘기 이렇게 나눴는데 소감이나 좀 개선점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을 이게 것 처음 해봐가지고 음.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 누구 먼저 하실래요? 아니 제가 먼저 음.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제 그 시간을 일종의 책임지는 거라서 그 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뭔가를 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그 정보나 지식을 갖고 오지 않으면 그게 되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좀 더 좀 짜임새 있게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필요함을 좀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토론 참여보다 이게 훨씬 더 네, 어렵겠다라는 어렵죠. 생각을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좀 다음에 우리 할 때는 공통 퀘스천들을 좀 한 5개 정도 잡아놔가지고 그 공통 퀘스천을 가지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듣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분들. 책 속에는 어느 정도 포맷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책 속에 포맷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책 속에 잘하는 거 있으면 사례를 좀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좀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외인으로서 얘기 드립니다. 저는 한 장르를 선정을 해놓고 그 장르에서 책을 추천을 서로 각자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장르에서 선정을. 장르를 예를 담당을 들면 하자고. 전략 분야 책 중에서 내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갖고 와서 음. 이 책은 전략책에 이런 점에서 재밌어. 아니 나는 그거보다 이런 책이 재밌어. 뭐 장르 문학도 마찬가지죠. 추리 소설이 있는데 판타지 장르 네. 책임져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난 괜찮다고 봐. 그런 거 되게 신선할 것 예, 같아요. 여행이라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좀 책이 한 20권 정도 되는데 괜찮아요? 여행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용도 펜더님하고 작가가 현우님하고 둘이 하면 되겠네. 이영도 작가가 최근에 책 쓰기 시작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장르 문학. 우리 이 정도로 판타지 할 얘기 하면- 진짜 네. 많은데. 둘이 따로 녹화하시고. 그 농사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책을 쓰기 시작하셔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거라도 이제 얘기를 한다던가. 네, 하여튼 뭐 개선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얘기 안 하겠고요. 네. 마지막 소감 좀. 책 소개가 토론보다 힘들다. 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 아니면 소개하기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뭐 그 시즌 1 때는 한 3주 단위로 해서 좀 시간이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하면서 미리미리 그냥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 그러니까 좀
되게 좀 독특하고 자기한테 너무 흥미가 있어서 뭐 그 남는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걸 좀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책을 좀 소개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별로 읽고 싶은 책이 많지는 않긴 하잖아요. 혹시 제가 책을 읽기 싫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음. 그 이제 초빙받아 오시는 분들이 책 소개하는 것도 좋지 음. 않을까. 왜냐면 우리 4명이 읽는 책이 좀 빤할 것 그럴 수도 같아서. 있겠, 그럴 수도 있, 그런 네, 방법도 네, 있겠네요. 게스트라고 책을 많이 읽을 거 아니 그래도 게스트분이 오실 때 자기가 재미있어도 책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다음에 게스트 이제 선정하면 또 그런 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부탁을 미리, 좀 예, 미리 드리면 부탁을 본인들이 드려서. 책한 가져와서 근데 쭉 설명하고. 요번에는 이러는데 이제 게스트분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덜 주면서 이제 네, 하는 네.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됐는데. 그 업계나 그런 지식들이 밝으신 분이니까 그분들이 추천하고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질문하면은 그러면 약간 독특한 책을 우리가 강제로 읽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을 지금보다는 수도 좀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지금 오늘 표정 중에 가장 맑은 표정. 그리고 책 선정도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 그냥 옛날 책을 소개를 하면 절판된 것도 있고.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6권의 책을 딱 소개를 했다면 그 중에 네. 어떤 책을 할지를 딱 결정을 하는 게 결정하는 거. 방금 거 괜찮지 않았어요? 괜찮아? 대결? 대결 난 영업혁신 정도는 여유 있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져서 내가 충격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니면 사실은 아니 저는 사실은 주주 서한도 하고는 싶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읽기가 이렇게 한 고통스러울 것 다음에 같아. 그 팟캐스트에 뭐 폴 같은 거 없나? 거기서 쭉 이렇게 뭐 아무튼 글 그러니까 남겨서 고객들이 제일 좋긴 좋은데 이걸 보시는 분들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걸로 선택하면 제일 좋긴 댓글이 좋죠.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한 명이라도 하면은 그걸로 하면 댓글이 한쪽으로 많이 게 방송을 했는데 방송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주주 서한 해달라고 막 댓글이 아니, 올라오면 왜? 바꿀까요? 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구글 닥스 거기서 폴 만든 다음에 거기 댓글 링크 공지로 올려놓고 거기서 1등 하는 거 일주일 해가지고 하면 되긴 되잖아요. 네. 귀찮다 이거죠. 알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그 전 시간에 개처럼 그 개싸움판에 개처럼 살자 그런 거야? 개싸움판 책을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적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 팟캐스트가 기존하고 똑같은 방식 개싸움판에서 경쟁을 하는지 아니면 고양이 방법을 선택을 하는지 그 관점으로 국자직걸 팟캐스팅의 블루오션 전략을 한번 해보자. 그쵸. 이거죠? 그러니까 ERC를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지. 예,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그래서 시즌 2 뭐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